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산 4하구 괴정 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괴정 5구역 재개발조합은 9월 8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현대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재개발로 괴정 5구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컨소시엄은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4하역 포레스트로 제안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아카디스와 협력해 서부산을 대표할 대단지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부산 최초로 트리플 스카이 커뮤니티를 도입해 118m 높이에 105m 길이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서부산의 360도 전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내에는 길이 500m의 중앙광장, 9개의 테마정원, 5.1km의 산책로와 17개의 라운지가 포함된 대형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교통도 편리한데 4하역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상업시설 및 생활 인프라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괴정 5구역 재개발로 지하 3층부터 지상 39층까지 총 19개 동 3,102세대의 아파트와 144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약 1조 3,086억 원으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지분율은 각각 55%와 45%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약 7,197억 원, 대우건설은 약 5,889억 원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4하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4하초등학교와 4하중학교가 있어 학군도 우수합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괴정 5구역 수주로 올해 누적 수주액이 4조 원을 넘겼으며 이번 프로젝트로 서부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양도하는 농지의 사업용 여부는 실제 경작 사실, 경작 기간, 취득 원인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0%포인트의 세금이 할증될 수 있어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함안군 가야읍 소재 농지를 2016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A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친은 전업농민으로 해당 농지를 2002년에 취득해 계속 제촌작용을 하였으나 어씨는 직장생활로 인해 제촌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양도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어씨의 경우 부친이 8년 이상 제촌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관련 세법의 단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이 농지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가야읍 농지는 1975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농지의 용도가 주거지역이라면 읍면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A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제촌작용을 했더라도 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도 당시 주거지역이었으므로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씨가 해당 농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즉 제촌작용한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이때 읍면지역은 비록 주거지역이더라도 제촌작용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규정과는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의 경우 사업용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동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면 편입일로부터 3년간만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창원시 합성동 소재 농지를 취득해 제촌작용하다가 2024년 양도하였고 농지가 2017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4년간은 사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양도 당시 주거지역 내에 있다면 읍면지역도 예외 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제촌작용 여부는 읍면지역 주거지역일 경우 무조건 인정되지만 동지역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흩어진 법령을 잘 정리해 각기 다른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하는 농지의 사업용 여부는 실제 경작 사실, 경작 기간, 취득 원인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0%포인트의 세금이 할증될 수 있어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함안군 가야읍 소재 농지를 2016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A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친은 전업 농민으로 해당 농지를 2002년에 취득해 계속 제촌작용을 하였으나 O'씨는 직장생활로 인해 제촌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양도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O'씨의 경우 부친이 8년 이상 제촌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관련 세법의 단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이 농지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가야읍 농지는 1975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농지의 용도가 주거지역이라면 읍면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A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제촌작용을 했더라도 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도 당시 주거지역이었으므로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씨가 해당 농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즉 제촌작용한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이때 읍면지역은 비록 주거지역이더라도 제촌작용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규정과는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의 경우 사업용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동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면 편입일로부터 3년간만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창원시 합성동 소재 농지를 취득해 제촌작용하다가 2024년 양도하였고 농지가 2017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4년간은 사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용도 지역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양도 당시 주거지역 내에 있다면 읍면지역도 예외 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제촌작용 여부는 읍면지역 주거지역일 경우 무조건 인정되지만 동지역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흩어진 법령을 잘 정리해 각기 다른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존 부동산 신문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뉴스와 매물을 동시에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월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으로 주택 소유자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단독 명의일 때 기본적으로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특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및 특례 신청 기간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택 소유자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부세 특례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의 경우 최대 80%의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보다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의 경우입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5년 이내이거나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만 공시가는 여전히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셋째, 임대주택 합산 배제 특례도 있습니다.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 배제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주택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특례를 신청하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 징수되며 별도의 신고 없이 세액 납부만 하면 됩니다.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합산 배제와 과세 특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절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29가지 주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절세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등 다양한 사례에 맞춰 적용되는 특례는 상당한 세금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Q&A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인가요? 고지서는 11월 22일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A.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3.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임대한 주택도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렌트홈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 배제를 못 받나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부터는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7. 임대주택을 재등록하면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재등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 배제가 되나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 합산 배제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0.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의 기간만 의무임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11.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도 인정되나요? 아니요,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이 추징됩니다. 14. 임대료 증액 제한을 초과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면 경감받은 세액을 돌려주고 2년간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받나요? 양도소득세와 달리 신규 주택 취득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15.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 채 상속받아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6.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나요? 6월 1일까지 일부를 처분하여 공시가격을 6억 원 이하로 맞추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상속주택도 5년이 지나면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공시가격 요건 없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 상속받은 지분 일부가 매매나 증여된 경우도 특례를 받나요?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지분이 있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19. 상속주택의 건축물은 상속받고 부속토지는 매매로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속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 지분이 상속 개시일 5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지분 중 일부가 5년을 넘으면 5년 이내 상속주택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1.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수 계산 특례는 다른가요? 네, 1세대 1주택 특례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주택수 계산 특례는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2. 경기도 읍면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나요? 경기도는 수도권에 속해 지방 저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3.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한 채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2채 이상 소유 시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4.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5.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나요? 과세 표준에 합산되어 종부세는 부과되지만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6. 소형 신축주택 특례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7.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나요?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지분율이 동일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8. 부부가 주택과 부속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도 특례를 받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9. 자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복잡한 세금인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Q&A를 통해 합산 배제와 과세 특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높아졌기를 바라며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법의 변동 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합리적인 세금 관리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위치한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 위브에서 계약 취소 주택에 대한 특별 공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이 취소된 한 세대의 특별 공급 물량으로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특별 공급은 9월 11일 수요일에 진행되며 청약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현장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9월 6일 금요일에 발표되었으며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도 이 날짜가 적용됩니다. 최초 모집 공고는 2020년 8월 21일에 있었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84A 타입 14층 102동의 한 세대이며 분양가는 2020년 당시 금액인 3억 2,456만 원입니다. 여기에 확장비 1,7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분양 금액은 3억 4,156만 원입니다. 계약 시 분양가의 70%를 선납해야 하며 나머지 30%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단지는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125-1번지 1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으로 구성된 총 9개동 655세대의 준공후 2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계약 취소 주택은 그중 한 세대입니다. 특히 이번 주택은 전매 제한이 없으며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특별 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취소 주택은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입주는 2024년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3년 2월에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분양가에 비해 현재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 시세 차익 1억 원이 기대됩니다. 이번 청약을 통해 2020년 분양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청약홈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청담 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 청담 르엘 아파트의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청담 르엘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로 9월 19일부터 특별 공급이 시작되며 일반 1순위 해당 지역은 9월 20일, 기타 지역은 9월 23일, 일반 2순위는 9월 24일에 청약이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30일 예정입니다. 청담 르엘은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으로 청약 자격은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포함됩니다. 특히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는 우선권을 가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청담 르엘의 바로 인근 단지인 청담자이와의 비교입니다. 청담자이 시세는 현재 약 30억 원에 달합니다. 청담자이는 14년차 아파트로 세대수도 적고 입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담 르엘의 분양가는 약 5억 원 이상 저렴합니다. 청담 르엘의 분양가는 59제곱미터 A타입 기준으로 20억 1,980만 원이며 확장비는 1,138만 원을 포함해 총 분양가는 20억 3,118만 원입니다. 84제곱미터 A타입의 경우 분양가는 25억 1,120만 원, 확장비는 1,322만 원으로 총 분양가는 25억 2,442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구성되며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진행됩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75%는 무주택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게 배정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수분양자가 사업 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대출 이자는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또한 5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이 가능하고 인지세는 수분양자와 사업 주체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청담 르엘의 주요 특징으로는 청담역 초역세권과 한강 인근 위치로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뷰도 가능합니다. 또한 강남권 대단지로서 우수한 교육 환경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담 르엘은 지하 4층 지상 35층 총 9개동 1261세대로서 이 중 64세대는 특별 공급, 85세대는 일반 공급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며 계약금은 분양가의 20%입니다. 청약제도상 조정지역인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 르엘은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는 없으며 재당첨 제한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청약을 원하는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해 청약 기회가 넓습니다. 중도금 대출 역시 가능하며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자금 증빙 자료, 입주 계획서 등도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됩니다. 청담 르엘은 강남권 고급 주거지로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존 부동산 신문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뉴스와 매물을 동시에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